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주요 경제연구원장들이 만났습니다. 메르스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 데다가 메르스까지 겹치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생경제에서도 오늘 금요일 초대석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 경제의 문제와 해법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기 전이죠. 경제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조언을 했던 분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3, 4부에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사진 좀 찍어보신 분이라면 어둠 속에서도 더 밝고 선명하게 지키는 F1.8 렌즈와 전문가 모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은경의 생생경제의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일단은 오늘은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둘 다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46포인트, 한 5포인트 정도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729포인트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낙폭을 점차 좀 줄이는 모습이고요. 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이제 좀 상승세가 가파른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수급 상황은 어땠나요? 사실은 이제 지수는 점진적으로 좀 바닥을 찾아서 안정감을 되찾고 있지만 수급은 아직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오늘도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한 2,800억 원, 코스닥에서도 한 250억 원 정도 주식을 팔았고요. 거의 2주 동안 하루에 적게는 한 1,000억 원, 많이는 한 3,000억 정도 계속해서 좀 팔고 있고, 네.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서 그리스가 EU에서 탈퇴한다라는 브렉시트 가능성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이 부분이 좀 진정되기 전까지는 수급적으로는 매도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종목이나 업종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었나요? 일단은 거래소 시장은 사실은 장중에는 상승폭이 좀 컸지만 뒤로 갈수록 그 상승폭이 좀 줄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진 않았고요. 네. 다만 이제 증권주가 거의 4% 정도, 최근 근 2달 동안 증권주가 사실은 주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향후 인터넷 은행이 만들어졌을 때 증권주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거래소에는 이제 증권주가 좀 많이 올랐고요. 네. 반대로 이제 코스닥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연중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상승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제약이나 바이오 쪽이었는데, 그러면 좀 특징적으로 이제 코스닥에 있는 음식료나 아니면 화학이나 금속료, 그래서 예. 사실은 좀 소외되었던 주식들을 중심으로 반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흐름은 사실 달리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음 주 돌아가는 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제 다음 주보다는 이제 그 다음 주가 좀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리스가 6월 말까지는 일단은 베라크 정책을 좀 쓰다가 네. 6월 30일에는 이제 7월 1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2주 뒤 정도에 뭔가 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서
다음 주에도 일단은 그 위험을 좀 회피하려는, 즉 외국인 중심의 매도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주 소폭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극적인 반등이 다음 주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올해 이제 6월 말을 전후로 그리스나 EU가 좀 합의를 개척하게 된다면 주변 여건이 다른 부분들은 크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상승이 좀 더 방향성을 띌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5년 전 주가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오늘은 어땠나요? 네, 오늘도 이제 현대차는 1% 정도 하락을 하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한 2010년 이후에는 가장 낮은 주가를 보이고 있고, 네. 사실은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중국 쪽에서 점유율이 높아진다거나, 뭔가 좀 이렇게 극적 반전을 이끌 만한 요인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네. 당분간은 바닥이 나오더라도 위쪽에 대한 방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위쪽이 제한적이라면은 이 상황을 버티는 게 최선이라는 얘기도 되네요. 사실 이제 일부에서는 한 12만 원 정도까지 오히려 좀 빠져주면은 좀 매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네. 현재보다 한 10,000원 정도는 더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더 빠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바닥이 나오더라도 네. 제대로 된 반등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강세를 보이는 것도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제 코스닥 시장은 기관이나 외국인보다는 개인 중심의 수급이 좀 많이 좌우를 하고, 네. 이제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좀 테마를 좀 형성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그리스 사태나 실적하고는 좀 무관한 투자 심리나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네. 대외 변수에는 다소 좀 무관하면서 좀 주가가 오르내린 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뉴스원의 배성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어제 나왔죠? 인터넷 전용 은행에 대한 방안이요. 예, 맞습니다. 예. 인터넷 뱅킹하고 인터넷 은행은 다르죠? 예, 맞습니다. 인터넷 뱅킹이라고 하는 건 은행들이 하는 뱅킹 시스템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인터넷 은행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한번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예금과 대출 같은 대부분의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이다. 근데 은행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영업점이 없다는 기본적인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계좌 개설 같은 것에서도 창구를 방문해야 된다든지 이런 필요성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합니다. 세부 방안을 보면요. 일단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초과에 보유할 수 없다는 이른바 은산분리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을 완화해서 50%까지는 보유를 하도록 했습니다. SNS라든지 전자상거래 업체들 자체도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 최저 자본금 기준이 1,000억 원인데 네.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는 절반 500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일단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은행이 신규로 설립된다면 2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경쟁을 부추기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나라 은행의 예를 들어보면 네. 중국의 위뱅크라고 하는 곳은 온라인 메신저 회사가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요. 일본 라쿠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업체가 은행을 차려가지고 이제 송금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것을 주목해 볼 부분은 삼성이라든지 현대차 그룹 같은 자산 5조 원 이상 그룹 대기업 61곳은 인터넷 은행업에 진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올해 안에 한두 곳을 시범 인가한다고 하는데 은산분리 규제를 너무 완화한 게 아닌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금고 논란, 재벌의 사기업 그런 것들을 감안한 논란도 예상되는 실점인데 일단 어떤 곳이 유력하냐 이렇게 보면 일단은 대기업 참여가 배제돼 있으니까 선발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죠. 그리고 키움증권 계열 이런 곳들이 일단은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는 될 것 같습니다.
유통사 쪽에서는 안 나오나요? 이게 결제 같은 것들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사실은 필요할 일단은 텐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예. 신세계라든지 뭐 롯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61개 대기업 집단에 들어 있고 네. 그렇지 않은 곳들 뭐 인터파크 같은 곳들은 관심이 좀 있다고 그런 말씀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은행 얘기를 좀 더 계속해 보면은 은행 하면은 우리가 제일 친근하게 떠올리는 것은 예금하고 적금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금리가 워낙 낮아져서 이제 정기예금 금리도 거의 뭐 1%대까지 내려오기는 했는데 예. 0%대도 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0%대 금리라는 것은 안 사실 주는 좀 상상이 거잖아요. 좀 안 되는데요. 네. 일단 이렇게 골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외국계 은행이 금리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선도적인 역할들을 하는데 시티은행이 17자로 고시를 했는데 6개월 만기 정기적금 금리를 기존 연 1.1%에서 0.8%로 떨어뜨렸습니다. 1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 역시 연 1.08%에서 0.93으로 낮췄는데요. 네. 연 0%대 이자를 주는 시중은행 예적금 상품이 나온 게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역사상 그렇죠?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원인을 보면은 이제 지난해 8월부터 한국은행이 이달까지 4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예적금 금리가 같이 내려갔습니다. 뭐 많이들 말씀하시던데 뭐 대출금리보다 예적금리가 더 빨리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1%대 금리는 현실화됐었는데 이게 다시 0%대 이번 달에 이제 기준금리도 1.5%로 낮춰지면서 이렇게 된 건데 일단은 뭐 적금금리 0% 시대가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이제 경기 회복 같은 게 좀 더디고 뭐 메르스 충격이 경제 전반에 강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0%대 금리 예적금 금리 시대가 좀 지속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대면은 누가 예금하고 적금에 돈을 넣어놓겠느냐 싶기도 한데요. 예. 재테크 전략은 크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0%대 금리라고 하면 사실 뭐 물가 상승률이 1%면 물가 상승률을 마이너스죠. 감안하면은 뭐 넣어두나 마나다 뭐 이렇게 말도 할 수 있는데 적금 금리가 연 10%가 넘었던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에 들어서 통장 만드는 게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통장을 몇 개 갖고 있느냐, 네. 뭐 통장 쪼개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재테크 전략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뭐 재테크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법칙 중에 뭐 70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죠? 숫자 70일을 연평균 수익률로 나누어서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을 산출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6%로 따지면 12년이 지나면 이게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0%대, 예를 들어서 1%라고만 가정을 해도 이게 72년이 걸린다는 꼴이 나오는 거니까요. 자기 생애에서 이걸 두 배로 늘린다는 건 좀 불가능한, 예적금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예. 최근 뭐 들어서 이제 뭐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뭐 월세에 집착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0% 금리 시대의 또 다른 단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니까 떠올랐는데 전세 월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네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 4~5%대의 뭐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는 말들 하니까요. 네. 0%대 금리 시대에 5%면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삼성그룹과 관련한 이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법정 공방이요. 예, 맞습니다. 오늘 열렸죠. 예, 미국계 헤지펀드 이제 엘리엇과 삼성물산이 드디어 오늘 법정에서 만나게 된 건데요. 삼성물산 지분이 7.11% 보유한 엘리엇이 지난 9일 이제 뭐 합병비율 불공정 등을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주주총회 초집 통지라든지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게 오늘 법정에서 실제로 열리게 된 겁니다. 일단은 이제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인 뭐 이런 뭐 세몰이라고 할까 어제 뭐 웹사이트도 개설해가지고 경영권 승계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은 지지하는데 합병은 반대한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법정 공방을 좀 보면 엘리엇 측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 자체의 이익보다는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 작업을 원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의 승계는 찬성하긴 하지만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펼친 건데요. 예를 들어 삼성물산 측 대리인은 뭐 주가에 의해서 이게 결정된 건데 주가라는 것이 시장 참여자들의 평가가 종합된 가장 객관적인 가치인데 합병 비율이 주가를 따르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위법 사항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일단 법원 입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이 신청 사건을 다음 달 1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양측이 또 추가로 또 이제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은 이번 달 25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일단 주총 일정은 표결에 붙여지는 그런 주총 일정은 다음 달 17일입니다. 1일 이후로도 여러 가지 충돌 상황이 더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가운데 삼성물산의 주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초기에는 엘리엇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이제 그 삼성물산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대로 그렇게 석 재미는 보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 증시 자체도 좋지 않았고, 네. 그리고 또 이 삼성물산과 레일모직 합병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지에 대해서 증권사들의 분석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한 곳들이 더 많긴 한데, 그럴 경우에는 이 향후 충돌이 좀 더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덜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올랐다,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크게 움직였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그런 주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안 좋고 물가 상승률도 사실은 안정적인데 그래서 이게 적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시내 버스 지하철 요금을 올린다고 하죠? 예.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오는 27일부터 오르는데요. 2012년 2월 버스 지하철 요금이 150원씩 인상된 이후에 3년 4개월 만입니다. 27일 첫 차부터 지하철은 200원, 버스는 150원 요금이 올라가는데, 심야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1,850원에서 2,150원으로 이것도 역시 300원 오릅니다. 네. 광역버스도 이제 450원 오르는데요. 다만 이제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이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유에 대해서 적자 증가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지하철 적자가 4,245억 원, 버스는 3,092억 원이어서 재정에 부담이 많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은 이런 것을 다 고지고대로 듣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업계가 이제 자기 여러 가지 이 비용 절감 노력 같은 건 안 하고 있는데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 특히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 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또 지하철 요금이 200원씩 오를 경우에 출퇴금 왕복 요금으로 따지면은 한 10,000원 이렇게 네. 오르는, 한 달에 10,000원 정도 가까이 오르는 건데 적지 않은 부담이죠. 담배값도 오르고 그렇게 그랬었는데 예. 세대 갈등이라고도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 자체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어르신 노인분들에게 무임수채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빚어지는 이제 무임 운송과 관련된 비용이 작년에 2,880억 원이었고 이거 시에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네. 손실의 68%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것만으로 이렇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방법은 소득을 다 같이 올려주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원의 배성민 기자였습니다. 제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 크림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스톤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없이 지금 바로 최신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폰을 부담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네, 생생경제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는요, 경제신간. 여기서는 경제학자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경제학으로 가장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경제영화관에서는 우리 영화입니다.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베 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시늉리지 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영원히 함께 같은 공간 속에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생생경제에서 경제상식 퀴즈를 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의 문제는요. 최근 우리나라에 확산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동에서 온 바이러스는 무엇인가? 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 원래는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던 바이러스인데요. 사스와 유사하게 열이 많이 나고 고열, 그리고 기침, 호흡곤란 이런 심한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경제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스위스, 2번 메르스, 3번 그리스입니다. 다 많이 나오는 것들이네요. 보기 1번 스위스, 2번 메르스, 3번 그리스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릴 책입니다. 경제학자의 생각법 보내드리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 앤디 워홀 라이브전 관람권을 한 분당 4장씩 드리겠습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릴까요? 1번 스위스, 2번 메르스, 3번 그리스입니다. 정답은 샵의 0945,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차가 새로 나온 산타페 더 프라임입니다. 강인한 외관과 편안한 승차감으로. 잠깐, 외관은 딱 봐도 강인해 보이는데 속은 어떻게 알죠? 지금 타보시면 압니다. 가까운 현대자동차 시승센터를 방문하세요. 시승 신청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된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오피스텔 원룸 투룸 구하고 싶다면 선직방 후 방문. 사진으로 미리 보고 알짜만 찾아가고 싶다면 방구하는 절대 공식. 선직방 후 방문. 직방.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신간. 금요일마다 만나는 따끈따끈한 경제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경제학자의 생각법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아, 뭐 특별한가요? 예. 경제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글쎄요. 그럼 다른 질문으로. 네. 경제학을 공부하면 네. 무엇에 도움이 될까요? 왜 경제학을 공부하는 걸까요? 저는 그냥 뭐 경제 기자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요. 아니, 근데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따로 책까지 나오나요? 사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 대한 새로운 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경제학, 통계, 수학,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어렵게들 생각을 하는데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렇죠. 효율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그렇죠. 것이 경제학이죠. 하나를 선택을 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게 기회비용이잖아요.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이 기회비용이 적용됩니다. 네.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무언가를 선택하면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선택을 찾아서 노력들을 해야 되고 바로 그것이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경제학자들이 과연 최선의 선택들을 하고 있을까? 는 의문인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경제학자들이 항상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책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경제학자들의 머릿속을 한번 좀 들여다보자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최선의 선택을 찾아가는 머릿속의 프로세스, 과정
뭐 이런 것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 네. 이분 뭐 이름 다들 들어보셨죠? 근데 이분이 세계적인 명문인 런던 정경대학교의 설립자라는 사실을 아마 많은 분들은 모르셨을 겁니다. 저 많은 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조지 버나드 쇼가 예. 경제를 이렇게 정의 내렸다고 그래요. 삶이라는 재료로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을 추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라는 건데요. 네.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책에 보면 그러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네. 정말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 최저임금, 경제정책에 이르기까지 경제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선택을 좀 새롭게 접근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저의 네. 말대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제학이 무엇인지 책을 통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책의 내용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영어에 매버릭이라는 단어가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개성이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매버릭이라는 단어는 세뮤얼 매버릭이라는 사람에게서 유래했다. 그는 1980년대 중반 텍사스주의 농장주였다. 다른 모든 농장주들이 자기 소유의 소에 표시를 할 때 그는 소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아무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 소를 두고 매버릭네 소라고 했다. 훗날 그의 이름은 소유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가축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 됐고, 더 나아가 보편적인 의견에 맞서는 사람, 개성이 강한 사람, 독립적인 사람, 물을 거슬러 수영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됐다. 우리 주변에서도 매버릭들을 심심찮게 만난다. 매버릭들은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반대편에 서서 보편적인 아이디어, 의견, 가치관을 비판하고 남다르게 생각하고 유별나게 행동한다. 사회의 다양성 측면에서 이런 매버릭들은 꼭 필요한 존재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사회일수록 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시대의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작 매버릭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순탄하지가 않다. 남들과 다른 길을 택한 까닭에 불편한 점이 참 많다. 매버릭이라는 영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원래 사람의 이름이었군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매버릭 효과라고 해서 네.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괴짜라든가 좀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매버릭 효과로 설명이 되는 건데요. 네. 예, 사실 순탄치가 않지만 뭔가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차별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네. 이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름이 아니라 성이군요. 네, 이 책에 소개된 구체적인 다른 사례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많은 분들이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용어에 대해서 예.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이미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내가 여기서 발을 빼란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 사실 일상에서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아주 많죠. 예, 책이 아주 사례가 흥미롭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느 비 오는 날 밤에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에 서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네. 한참을 기다려도 택시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를 보니까 두세 명 정도가 더 기다리고 있어요. 아, 정말? 네. 자, 20분 정도 지나면 머릿속에 이런저런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조금 더 번화한 곳으로 나가서 택시를 잡을까? 아니야. 어쩌면 그쪽에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택시 잡기 힘들 거야. 그러면 지하철을 탈까? 네. 20분 기다렸는데 10분이나 걸어가서 지하철을 타는 건 바보짓이야. 혹은 또 콜택시를 부를까? 아이,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네. 콜택시 부르면 돈 아깝지. 그러다가 30분 지나가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은 걸까요? 근데 보통은 이제 매몰 비용을 고려를 할 때 네. 그냥 남아 있어라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여기서 얼마를 기다렸는데 그러니까요. 기다려야지. 예. 사실 저도 이런 생각들 가끔 하거든요. 네.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
택시를 기다리느라 흘려보낸 시간은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라는 거죠. 네. 근데 경제학자들이 이걸 일컬어서 매몰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은 아까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최고의 선택을 위한 판단 기준은 과거에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를 썼고 얼마의 시간을 투자했고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미래에 들어갈 시간과 비용을 따져서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아마도 그렇겠죠. 예. 지하철을 타는 게 유리하다는 어떤 계산이 나오면 바로 지하철역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경제학이 일반인들에게도 또 중요하고 이 정책 입안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행할 때 그것이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뭔가 좀 왜곡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코브라 효과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20세기 초에 맹독을 지닌 코브라가 갑자기 늘어나서 피해가 상당히 커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고심을 하다가 코브라를 잡아오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네. 영국 정부는 코브라의 수도 줄이고 빈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글쎄요. 코브라 잡기에 너무 경쟁이 심해졌나요? 그렇죠. 네. 코브라 잡이로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코브라를 집에서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길러서 자기가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가져온 코브라 대부분이 사실은 집에서 기른 양식 코브라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영국 정부가 곧바로 보상금 제도를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시내에 갑자기 코브라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또 다 내보냈군요. 맞습니다. 코브라가 필요 없어지니까 그냥 다 풀어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코브라 효과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났는데 정부가 어떤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행할 때 좀 다양한 세상의 이해관계와 무수한 변수들을 잘 고려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코브라 효과는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정책을 시행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코브라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경제 정책들을 보면은 예상치 않았던 부작용이라든지 풍선 효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정책만 하더라도 애초에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책에 보면 저자가 약간 자의주의 경제학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부의 정책 그리고 정부의 어떤 개입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통화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흥미로운 사례를 가지고 또 설명해주고 있어요. 밀턴 프리드먼이 샤워실의 바보 이론이라고 하는 걸 내놓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이걸 또 아는 사람들은 아실 텐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샤워를 하기 위해 샤워실에 들어가서 갑자기 물을 틀면 찬물이 나오잖아요. 이걸 못 참고 다시 수도꼭지를 더운 물 쪽으로 확 돌리면 물은 갑자기 엄청나게 뜨거워집니다. 그렇죠. 화들짝 놀라서 다시 찬물 쪽으로 확 돌리면 또 다시 찬물이 나오죠. 샤워 한번 하자고 물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걸까요? 그냥 가운데 틀어놓고 조금만 기다리면 물은 적당한 온도가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계속해서 강한 드라이브 정책들을 쓰게 될 때 어리석은 결정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밖에도 책에는 좋은 차를 구하기 힘든 중고차 시장의 예를 들면서 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되는지 이건 자주 이야기되잖아요. 레몬 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또 앞서서 우리가 낭독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매버릭 효과를 소개하면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괴짜들이 많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분데스리가의 이적 시장에서 벌어지는 구단 간의 치열한 눈치전을 소개하면서 역선택과 정보의 역전 현상이 생겨나서 죄수의 딜레마가 발생하는 그 이야기를 또 흥미롭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저자는 다양한 사례들을 끌어와서 경제학이 얼마나 흥미롭고 재미있는 학문인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학은 학문이 아니다. 삶의 기술이다.
끊임없이 예. 이 경제학을 통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네.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경제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다라고 생각한 적은 있는데 네. 삶의 기술이다. 좀 더 실용적인 생각이군요. 그렇죠.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네, 좀 전까진 책 속에 들어가 봤다면은 이제는 영화 스크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제영화관 시간이고요. 경향신문의 박병율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인가요? 네, 김석윤 감독의 영화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베 딸이라는 영화입니다. 얼마 전에 개봉됐었던 우리 영화죠? 네, 아주 좀 재밌는 그런 코믹 사극인데요. 이 명탐정 역할 김민인데 김명민 씨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김민을 따르는 서필 오달수 씨가 맡아서 열연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아주 콤비 연기 아주 재밌었다 이런 평가들이 참 그래요? 많았습니다. 네. 내용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사실상 2편점 격인데요. 1편을 보면 공납 비리를 파헤칩니다. 이번에는 2편에서는 조선 전역에 유통되고 있는 불량 은계를 유통시키는 그런 일당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수사에 나서는 명탐정이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민간 탐정이에요? 여전히 정부 소속의 탐정입니다. 네. 예. 제 자신을 따르는 서필과 함께 수사에 나선 김민은 정체가 알쏭달쏭한 여인 히사코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모험을 겪게 되는데요. 이 편에서는 보면 김민이 이제 유배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네. 다시 유배지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 조선 전역에 유통되는 불량은게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임금의 명을 거역하고 탈출하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영화니까요. 네. 이 영화 속에서 경제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네. 이 영화 시작할 때 먼저 이런 좀 자막이 하나 올라갑니다. 네. 정조 19년 조선은 은광의 채굴이 금지되어서 모든 은을 외로부터 들여오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함량이 떨어지는 불량은이 다량으로 유통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조선의 경제는 뿌리쳐 늘려서 백성들의 삶은 황폐해졌다. 이런 자막이 올라가는데요. 네. 예, 여기서 연관되는 경제현상 바로 좀 떠오르시는 게 있죠. 없는데요. 네, 뭔가요? 예, 이게 함량이 떨어지는 은이 다량으로 유통이 됐다. 네. 은 함량이 떨어지는 은계를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면 이걸 만들었던 사람 상당한 아마 수익을 가져갈 텐데요. 그렇겠죠. 예, 요거 이제 시뇨리지 효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화폐의 액면가와 그리고 제조 비용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익. 이것을 시뇨리지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뇨리지 효과 이 이름 자체를 보니까 왠지 유럽발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어디서 유래가 된 건가요? 이 중세 시대 봉건 영주 이를 시뇨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이 시뇨르들은 자기 성내에서 독점적으로 화폐를 주조해서 유통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때 이제 돈이 좀 부족할 경우에 때로 금화에 구리 같은 불순물을 섞어가지고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네. 네. 그러면은 이 화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시뇨리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시뇨리지 효과는 특히 이제 독점적으로 발권력, 이제 화폐를 찍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을 때 발생을 합니다. 네. 우리 한국 경제의 틀에서라면 한국은행이 시뇨리지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5만 원짜리 지폐를 찍어내면서 이때 들어가는 돈 만약 1,000원 정도 종이 가격과 잉크를 썼다 이러면 한국은행 앉아서 일단 49,000원의 시뇨리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죠? 예. 그 국제사회에서 시뇨리지 효과를 또 보고 있는 곳이 있다고요? 네, 역시 시뇨리지 효과 국내보다도 국제 정치 경제에서 더 중요한데요. 특히 그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네. 자신들의 그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서 사실상 이 시뇨리지 효과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국가고요. 네. 또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래를 하려면 이 반드시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은 좀 악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재료값이 1달러인 2달러짜리 지표를 찍어내게 되면 일단 돈을 찍어내는 자체로 이제 1달러를 번 효과가 미국은 발생을 합니다. 만약 상품 교육에서 1달러짜리 적자가 있었다면 바로 이 돈을 찍어내는 순간 이미 1달러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갚으면 그만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유럽이 유로화를 앞세우고요. 또 중국이 위안화를 앞세워서 더 이상 미국의 이런 기축통화국 장난을 지켜볼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기축통화국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선 이유가 바로 이런 신요리 조카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거의 그 중앙은행 중에서도 많이 통용되고 있는 달러, 유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시녀리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과거보다는 그들의 영향력은 많이 떨어졌다고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지금 미국이 이제 그 기축통화국 그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유럽과 중국이 지금 도전을 합니다만, 그 틀을 크게 흔들리지 않고요.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미국이 또 흔들리면서 네. 기축통화국 자리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됐었죠. 예, 됐습니다만 예. 최근에 다시 미국만 경제가 살아나면서 역시 기축통화국 이게 빼앗기가 쉽지 않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미국이 막대한 시뇨리 조카를 누릴 수 있게 됐던 게 바로 1972년 닉슨 선언입니다. 네. 이 닉슨 선언 전만 하더라도 당시는 근본위제입니다. 아무리 자기 기축통화국이라도 돈을 찍어낼 때는 자신이 갖고 있는 금에 맞춰서 찍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60년 지나면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많은 돈을 쏟아붓고요. 또 이제 미국 제조업이 독일과 일본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재정 적자와 그리고 무역 적자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국이 발행한 돈을 금으로 바꿔줄 수 없는 사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는 우리 더 이상 금에 맞춰서 돈을 찍지 않고 우리 미국 신용에 맞춰서 돈을 찍어내겠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돈도 우리 금화로 바꿔주지 않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우리 미국 믿고 달러 쓰려면 쓰고 말려면 말아. 바로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세계의 거의 모든 화폐들이 신용에 기반해서 찍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뇨리 조카도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녀리지 효과는 거의 제한이 없겠어요. 네, 지금같이 신용에 한해서 계속 발행을 찍어낼 수 있다면 사실상 지금 한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료비가 지금 화폐 찍어내는데 거의 들지 않으니까 그냥 뭐 100달러짜리 찍어내버리면 앉아서 만약에 1달러의 돈이 들어갔다 이러면 재료비로 네. 앉아서 99달러를 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신용을 기반으로 한 이 화폐 발행 상당히 무서운 이유가 이거고요. 이게 이 자체가 바로 세계 전체의 이제 무역이라든가 경제 구조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 시녀리지 효과도 그냥 무조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시뇨리지 효과만 믿고 과도하게 돈을 풀었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자신만 그 상당히 이득을 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경제 시스템 전체에 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또 화폐라는 게 제로섬 게임이 가깝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돼 있는데, 정부가 시뇨리 조카를 봤다. 이 말은 민간에서 그만큼 돈을 정부에 뺏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미국이 시뇨리 조카를 그만큼 누렸다. 이 말은 미국에 이제 물건을 파고 있는 중국이나 한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 앉아서 손해를 본다 이렇게 볼 수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막대한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계속 시뇨리 조카 믿고 돈 찍어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인플레이션과 자산 버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요. 또 물가는 그렇게 되면 물가가 치솟고 이 또 넘쳐나는 돈들이 마구잡이로 투자되다 보면 자산은 그 가치 이상으로 이제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통화량 관리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경제 전체가 병이 수 있는데, 미국과의 관계를 본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글로벌 경제 자체가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시장에서요, 불량 화폐의 경우에 더 잘 유통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용어도 있죠. 네. 그레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16세기 미국의 재무장관 그레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재 가치가 다른 화폐가 같은 가격의 화폐로 액면 가격으로 유통이 될 경우에 소재 가치가 높은 돈은 사라지고 가치가 낮은 돈만 유통이 될 거다. 당시에는 이제 금화와 은화를 이제 주로 이제 높은 가치, 낮은 가치로 봤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 이제 은화만 유통이 되고 금화는 사라진다. 어차피 유통 가치는 같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다들 불량 화폐를 쓰려고 하고 진짜 화폐는 숨겨둔다. 이제 이 말인데요. 네. 우리가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바로 이 얘기가 이 그레셈의 법칙에서 나왔습니다. 그레셈의 법칙. 예, 그렇군요. 오늘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 가다가
산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윤려원액.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네, 금요일에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퀴즈입니다.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확산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동산 바이러스의 이름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해서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에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고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스위스, 2번 메르스, 3번 그리스입니다. 정답 오늘 방송이 끝나는 오후 5시까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책 경제학자의 생각법, 또 10만 원 상당의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과 앤디 워홀 라이브전 관람권을 한 분당 4장씩 드리겠습니다. 저는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